있는 뭐 여행은 우리 선배들 가 있는데 보니까 한 달에 한 600만 원 들어간대요. 그럼 1년에 1억 가져야 되는 거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10억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안 죽으니까. 그 일본에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는 1990년대 그 버블 직전에가 293인가 1인가 갔어요. 한 3배가 뛴 거죠. 지금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2~3배 뛰었거든요, 요새.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하고 비교를 다 해보니까요. 너무 똑같다, 일본하고. 앵커님 주신 기준이 집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상위 20~30%에 해당되는 얘기고, 다른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노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차기 들고 제가 알기로 국토부 장관 되고 아, 왜 그러세요? 역시 보는 시각이 전 국민 시각으로 보시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인사이드 특별기획 노후 전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정말 최고의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 세 분을 모신 이유는 노후 대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지 오늘 그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노후 일타 강사, 부동산 일타 강사, 그리고 연금 일타 강사 세 분을 한꺼번에 모신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여러분 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머니인사이드 영상은요, 전국 1위 만화 카페 프랜차이즈 벌툰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복유 교수님께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교수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83살입니다. 와, 83세요? 예. 와,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 혹시 노후에 굉장히 노후 준비를 잘못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좀 안타까운 사례 같은 거 그런 거 혹시 보신 거 있으신가요, 교수님? 많이 있죠. 노숙자라든가 신용불량자로 무료급식소랑 찾아다니면서 줄 서가지고 먹는 사람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결혼식장에 이렇게 모여보면 다 나타나는 사람은 연금 받는 사람들이고 안 오는 사람들은 다 이실 받아가지고 다 까먹고 여기 살다가 분당 갔다가 분당에서 천안 갔다가 저 모텔 갔다가 사라져가지고 연락이 안 돼. 연락이. 그 왜냐면 일시불로 받은 것을 그렇게 이게 연금이 이제 그게 그렇게 연금이 좋다는 거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금 일시금 받은 친구가 있고 연금 받은 친구가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복유 교수님께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 준비를 점수로 매긴다 그러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우리나라 30점 주기 어려워. 30점요? 아,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 살 걸 몰랐잖아요. 그렇죠. 퇴직할 적에 개인연금을 그때 이제 있었거든요. 그때 나올 때 보니까 5,200만 원이더라고요, 그게. 그 연금을 5년 받으면 106만 원을 주겠고, 10년 받으면 50몇만 원 주겠다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계산을 돌렸지. 그럼 내가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집에 나이를 62살 때인데, 10년 살면 72살이면, 그땐 갈 거 아니야. 그땐 통계가 평균 연령이 67, 8대 때니까. 그럼 내가 넣은 연금 내가 다 쓰고 죽어야지 뭐하라고 남기느냐 해서 10년간 했어요. 그래서 받았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도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주고. 그래서 나는 우리 집안에서 비교적 오래 살았던 사람이 85살이더라고. 그게 85라는 연령을 맥심을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형이 올해 86인데 안 죽어요. 안 죽고. 건강하시겠죠. 나는 이제 형보다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적어도 그보다는 더 살거든. 근데 이거를 미리 예상했으면 내가 모든 노후 대책을 많이 했지. 강남에 있는 뭐 여행은 우리 선배들 가 있는데 보니까 한 달에 한 600만 원 들어간대요. 그럼 1년에 1억 가져야 되는 거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안 죽으니까 10년간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10억이 없는 사람은 또 중간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나이가 오래 산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우린 처음부터 오래 산다는 교육을 먼저 시켜줘야 돼. 우리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지금 생생하게 어떻게 보면 살아오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정말 마음에 더 와닿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부동산의 일타 강사시죠. 우리 한문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머니인사이드 댓글을 보니까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우리 한문도 교수님을 추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에서는 노후 문제하고도 또 직결이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택 하나만 가지고 또 이렇게 노후를 맞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노후 준비의 문제점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40점 정도예요.
40점이면 거의 낙제점이죠. 이제 우리 선배님들 낙제라고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 선배님들 세대, 저희 아버님 세대나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자식을 위해서 올인을 했거든요. 노후 준비라는 개념이 없었죠. 우리가 또 전쟁이라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뭐 역사적인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본격화되고 이렇게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노후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낙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슬픈 역사가 있잖아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선진국이 됐고 이제는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상당히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사실 이게 부동산 오늘 한문도 교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막 굉장히 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 게 2023년도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집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일시적 반등. 요즘 뭐 많이 주택 가격이 최근에. 바닥이다, 뭐 반등이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가짜 상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례가 이제 하나 있잖아요. 2008년도. 그때도 똑같이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표현을. 일시적 반등했다가 다시 또 하락해서 그 저점이 두 번을 갑니다. 더블 딥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상황도 그때랑 비교하면 주택 가격이 소득에 대비해서요, 더 높아요, 그때보다.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주택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자산 관리, 자산 능력이 좀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자본금이 50에서 한 뭐 70% 있다 그러시면 올해 안에 사셔서 또 부동산의 가치를 따지시지 말고 편안하게 그 생활의 어떤 자기 가족과의 관계라는 이런 주거의 안정을 택하시는 게 더 낫고요. 다만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무리하게 자기 어떤 소득을 넘어서게 뭐 40%, 50% 정부가 지금 DSR 배제한 채로 그냥 5억까지 해주잖아요. 지금은 네, 특례 보금자리로. 그게 이제 젊은 세대들이 덥석 이제 계약을 하셨다가 그 5억이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길게 어떻게 보면은 이자를 내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청년층이나 어떤 무주택자분 중에 이제 자금이 좀 여력이 부담된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2, 3년 충분히 기다려도 된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는데 또 정부가 또 뭐 투기 정책이나 이런 걸 쓴다라면 또 일시적으로 또 뜨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고통이 오겠지만 전체적인 뭐 데이터나 인구 구조나 이런 걸 다 돌아봐도 저희가 지금 학교가 막 폐교를 하잖아요. 유치원은 작년에만 700개가 폐원을 했어요. 그리고 인구 구조가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시간이 일본형으로 좀 따라갈 가능성이 많아서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충분히 기다리셔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한 시점이다. 근데 이왕이면 제가 볼 때는 2, 3년 안에 이 안에는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문도 교수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자금 여력이 좀 돼서 실수요 입장에서 사는 건 좋지만 오래 산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후 문제에 있어서 항상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연금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 연금 박사로 불리우신 우리 이영주 박사님 나오셨는데 죄송합니다, 박사님들. 네,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 준비를 점수로 매기면 얼마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문도 교수님이 40점 40점. 주셨는데 네. 저는 65점. 아, 조금 후하게 주셨네. 예. 조금 후하게 줬는데요. 사실 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점수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몇 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국영수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과목별로 점수가 다 있어요. 실제 우리가 노후 준비 한 3과목 정도가 있습니다. 세 과목. 첫 번째 가장 기본 과목. 그건 연금입니다. 연금. 노후에 가장 기본적인 연금 기본적인 소득이 필요하니까 이게 30점 만점. 그 다음에 이제 노후에 자산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40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보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노후에는 할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30점. 노후에 연금도 있고 자산도 있고 할 일도 있고 합쳐서 100점 만점이에요. 그런데 연금에서 드릴 수 있는 점수는 한 15점밖에 안 돼요. 30점 만점에. 이게 왜 그러냐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국민연금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뭐 어차피 강제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사실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엄마가 시켜서 한 거야, 그냥. 그냥 하려니까. 국가가 시켜서. 하고 보니까 나중에 노후의 한 절반은 준비가 돼 있네. 나머지 준비는 절반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 15점밖에 못 줄 것 같고요. 자산은 제가 보기에는 40점 가까이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뭐 자산이 뭐 몇 천만 원 있으신 분도 계시고 몇억 몇십억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심으로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자산은 그 노후에 쓸 만큼은 웬만큼 있으시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일은 30점 만점에 10점. 사실 노후에 일이 필요한데 일 준비 안 하고 그냥 노후에 퇴직해서 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평균 수명 60세, 65세 시대에는 그냥 한 5년 정도 인생 정리하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노후에 이게 3, 4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일이 없이 30년을 보낸다. 라는 건 굉장히 큰 고난일 수밖에 없죠. 연금, 자산, 할 일 이렇게 봤을 때 한 65점. 그런데 중요한 건 65점이니까 내가 그 평균 정도 한 뭐 60점 정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꽈락이 있으면 안 된다. 꽈락.
이 꽈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할 일이라든가 연금에서 다 꽈락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봐야 노후는 불행해지는 거죠. 결국 여기서 받은 점수를 여기서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실 노후 준비는 실제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꽈락이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니 그러면 계속 노후에도 일을 하면은 그게 무슨 은퇴냐, 그게 무슨 노후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일하기 싫은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노후에 일하기 싫은 이유가 평생 남의 집 일만 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대기업 S그룹에 다녀요. S그룹에 다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 회장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재능이 있어요. 노래를 좋아한다, 운동을 하고 싶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 남들에게 뭐 이야기를 하고 싶다.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원래 세상인데 이 사회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기업체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생산, 마케팅, 그다음 인사 딱 핵심적인 몇 가지 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남의 집 일하고 살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영화배우 이순재 씨가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그 이순재 씨가 나는 일이 정말 배우가 지겨워. 난 60세가 되면 퇴직할 거야. 더 이상 안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평생 연기하다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연기하다가 무대 위에서 죽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럼요. 거예요. 그러면 노후에 할 일은 뭐냐면 제가 노후에 할 일을 하면서 무슨 뭐 소득을 막 몇백만 원씩 젊을 때처럼 벌어라. 이런 일이 아니라 진짜 내가 남은 인생 동안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부분의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 이보 교수님께서 더 잘 얘기해 줄 것 같아. 아니 그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 머니인사이드 영상에 들어오시면서 어떤 노후 준비 방법이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머리 떠올랐던 거는 뭐 연금이나 뭐 저축이나 투자나 이런 재테크에 관련된 걸 생각을 하셨을 텐데 생계형 경제 활동이 아니라 정말 본인들이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노후 준비의 세 가지 축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한 20년 정도 차이로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뭐 많이 아마 책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이렇게 장기적인 하락의 길로 간다면 안 사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쭈면서 잠깐 광고 영상을 보고 우리 한문도 교수님의 대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튼뉴스 아나운서 김재영입니다. 평균 은퇴 연령 51세,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찾고 계신가요? 순수익률 45%, 월 매출 9,600만 원 기록, 동종업계 매출 1위 창업 아이템 벌툰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요즘 길에서 자주 보이던 벌툰 만화 카페, 최근 오픈한 지점들이 MZ세대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화 카페 최초로 웨이팅까지 한다고 합니다. 아니, 만화방을 가는데 줄까지 선다고요? 음료, 디저트만 판매하는 기존의 카페나 만화방이 아니라 넷플릭스, 만화, 웹툰, 게임기, 마사지 기계까지 MZ세대가 열광하는 콘텐츠를 이 한 공간 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서 이색 데이트 장소인 핫플레이스로 등극. 벌툰만의 인기 포인트는 바로 이 독특한 인테리어도 한몫을 하는데요. 공간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남기는 문화도 생겼을 정도라고 하네요. 수익률은 낮고 경쟁만 치열한 카페 창업은 이제 그만! 경쟁사가 없고 타사 대비 매장 평균 매출이 독보적인 1위. 그리고 벌툰은 본사에서 수많은 창업 혜택을 제공해서 매출 대박 점포까지 힘껏 이끌어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월 매출이 잘 나오지 않을 경우 새로운 매장으로 재창업해주는 월 매출 보장 제도도 제공한다고 하는데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절대 이런 보험 제도를 제공할 수는 없겠죠? 은퇴 후 제2의 인생 벌툰이 새 길을 열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아래 하단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상 벌툰 뉴스였습니다. 일본에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의 그 부동산 주택가격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1982년도에 그걸 100으로 일본 사람들이 통계를 잡았어요. 82년도를. 네, 근데 여러분 아시는 1990년대 그 버블 직전에가 293인가 1인가 갔어요. 한 3배가 뛴 거죠. 지금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2~3배 뛰었거든요, 요새. 그러고 나서 100까지 내려갑니다. 3분의 1 토막.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거네요. 네, 제자리 가가지고 그 뒤로 200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지수가 이제 120 정도 됐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10% 거의 안 15% 안 올라가는 오른 거죠. 예, 평균입니다. 물론 도심은 조금 더 올랐죠. 도쿄 같은 데는. 우리도 일본처럼 따라갈 것인가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작년 5월 달이었는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그런 그 기사를 일면에다 냈습니다. 뭐냐면 한국이 너무 똑같다, 일본하고. 생산 연령 감소하는 추세와 인구 감소 추세, 출산율 추세, 고령화 추세 이게 너무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다른 점은 이제 민족성 하나하고 전세제도. 그러니까 전세제도는 안 좋은 쪽인 거고요. 민족성은 좋은 쪽인 거예요. 일본은 민주주의 어떤 그 개념이 일단 위에서 리딩하는 스타일이었고, 우리는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일으킨 어떤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성의 다른 점을 조금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에 전세 리스크가 있다. 전세에 담아있는 부채 비율이 보이지 않게 가계부채를 심화시킨다는 요인 때문에 일본과 거의 똑같은데 이거는 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본하고 비교를 다 해보니까요. 다 똑같고 대출할 때 차이점 조금 하고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 감소 속도 차이인데요. 두 가지만 다르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그 세계 1위 국가로 가고 있을 때 방심을 했습니다. 소니나 뭐 코닥이나 이런 데들이 4차 시대가 산업시대가 되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방심을 하고 있었고 돈이 많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우린 뭐 또 아픔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극복하라는 의지가 많았죠. 우리 저 교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어르신 선배님들이 기성세대 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잖아요. 처음엔 생존의 본능이지만 이제 그게 아니죠. 국가의 발전의 본능에 겹쳐지면서 이제 우리가 잘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된 그런 아픈 역사가 있다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한때 1위 비슷하게 가고 반도체가 갔는데 지금 우리 또 준비하는 게 2차 전지 막 이쪽이잖아요. 배터리 막.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어떤 민족성이 좀 강해요. 그런 점에서 일본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가는 방향은 똑같다. 결론은 일본과 유사하게 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 주신 어떤 사람들은 월세로 살 수 있다고 계산이 나오거든요. 집이 지금 현재 추세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040년이면 시장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아파트들의 빈집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런 게 계산상 벌써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혼 연령이 최근에 19만 쌍이에요. 저희 때가 45만 쌍이네요. 계산하면. 저희가 90만이 졸업을 했습니다. 반토막 났네요, 그것도. 반토막보다 더 낮죠. 45만 쌍이었는데 30년 만에 19만이니까요. 그러면 그 뒤 30년은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초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분들이나 약자인 분들이,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정부가 해주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어떤 집단 지성 같은 걸 발휘하고 그러면 일본과 같은 형태로 가더라도 그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러면 이제 자꾸 청년들이 집을 소유하는 어떤 길을 기성세대들이 잘 리딩해주고 제도가 받쳐주면 출산율이 증가하면 잠깐은 우리가 주지 않겠지만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20년 뒤에는 우리 기성세대나 정책하시는 분들이 또 획기적인 방향성을 틀지 않으면은 우리도 일본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따라가다가도 우리는 좀 다르게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40년도가 되면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데이터들에 의하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조금 이제 궁금증이 더 해소가 안 된 부분은 그러면 우리 교수님의 영상이나 방송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집값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면 아예 그냥 집 사는 걸 포기하고 계속해서 렌트로 그냥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살아가는 거는 어떤가요? 라는 아마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괜찮은 생각이다. 다만 도심에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에서 살 것인지 상황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수도권이라 그러면 자본의 가치 시세 차익이요. 시간에 따른 시세 차익이 나려면 밑에 인구가 많아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더 발전하고 계속 수요가 받쳐줄 때 집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그게 안 받쳐주니까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받쳐준다는 얘기 뭐냐면 점점 경쟁력이 약한 데부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겠죠. 지방 소도시부터 해가지고 6대 광역시 수도권 쪽 마지막이 이제 서울이겠죠. 만약에 서울에 자기가 계속 있을 거라면은 그 말씀하신 부분을 100% 활용하시면 안 되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좀 더 떨어진 곳에서 나는 주택에 대한 열망과 소유욕과 뭐 외부에 보이고 싶은 신분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자기네 소신이라든지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가겠다고 한다라면 자산을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자본 시세 차익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그 돈을 묶어둘 필요가 없이 다른 곳에 자산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연금 상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품이 많잖아요. 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가 있고 그 돈의 목돈이 물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주택연금 만다는데 전 세계 역사상 주택연금의 실험이 벌써 한 40년 됐는데요. 50년. 효용성이 약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효용성은 받는 사람이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 근데 일단 처분해서 월세로 사는 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처분을 네, 그래서 자산 관리 개념에서 이 자본의 수익성이 보장된다라면 집을 갖는 것이 맞는데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유욕에 대한 게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처럼 집값이 안 오르잖아요. 그럼 도리어 세금만 내고 관리비만 더 드는 일본의 모습을 따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심지와 일반 주택과 차별화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자기 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가시는 게 좀 좋다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계속 죽을 때까지 내가 도심 안에 살겠다 이러면은 조금 생각을 좀 바꾸시고 계산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어디서 거주할 거냐라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른 판단이. 근데 이 얘기는 드릴 수 있어요. 해외 사례를 보면요, 생산 연령이 좋고 소득이 좋을 시기가 한 50, 60까지잖아요. 그 뒤에는 대부분의 해외의 어떤 자산가들의 형태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근교로 나갑니다. 외곽으로. 자주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일을 하시더라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지금 벌써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제 주위의 자산가들을 봐도 도심에서 자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과도기인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럼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인구 감소가 겹쳐지는 10년, 20년 뒤를 생각한다라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젊은 분의 생각은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네. 과연 어떤 형태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하고 은퇴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이 세 분의 답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뭐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세 분한테 다 똑같이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자, 무주택으로 은퇴한다. 근데 무주택으로 은퇴하게 되면 아까 우리 한문도 교수님 말대로 남는 잉여 자산을 뭐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이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 그냥 대한민국은 부동산이니까 돈을 그냥 박박 긁어 모아서 상위 입지에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은퇴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상위 입지 말고 하위 입지에 두 채를 가지고 은퇴를 해서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임대소득을.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걸 추천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이영주 박사님부터. 제가 상담하면서 저는 연금 박사이기 때문에 연금 좀 하세요. 연금 좀. 집 없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제 앞에서는 맞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는 뭐 하냐면 집 사요. 네, 이걸 막을 수 없더라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미련을 진짜 없애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런 분들이 앞으로 뭐 어쨌든 최소한 한 40년 이상은 갈 것 같다.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 사례를 보거나 이렇게 봐도 나이 들어서 이제 어쨌든 주거의 안정성은 필요하잖아요. 자꾸 이사 다니기도 어렵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전세라는 것이 결국은 세입자 아니야, 세입자. 그러면 집주인에 또 휘달리면서 올려달라면 올려줘야 되고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1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무주택으로 뭐 주식 채권에 투자하면서 은퇴하는 거는 좀 아니다. 젊은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뭐 사실 집보다는 그냥 채권, 뭐 나스닥, 뭐 S&P 투자해가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하지만 사실 왜 우리가 아기 낳기 전하고 아기 낳기 후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또.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생각이 다르고. 젊을 때와 나이 들어 생각이 다르듯이 사실 젊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결국은 내 주택에 대한 그런 희망은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일 때부터 사실 내가 준비할 때도 당장 1년, 2년 후만 보지 말고 2년, 20년, 30년 후를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집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 근데 그 집을 2번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1+1 그냥 하나는 내가 집을 살고 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보자면 사실 저는 오히려 2번이 더 가깝지 않을까. 똘똘한 한 채. 아, 똘똘한 한 채. 왜냐면 결국은 이제 외곽에 살면서 주거의 희망과 그다음에 일정한 수익을 내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한문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외곽부터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수익성은 외곽이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수도권이나 똘똘한 한 채를 사서 그 집에 거주하다가 진짜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그 집을 세를 놓고 내가 외곽에 나가서 살면서 그 집의 월세를 받을지언정 이게 자산의 개념으로 보면 결국은 우량자산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사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또 연금 박사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거기다 돈을 들인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똘똘한 한 채를 마련했는데 나중에 60, 70이 돼가지고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져. 그래가지고 사기당해. 뭐 집도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전세 사기도 있고
뭐 보이스피싱도 있고 다양한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 열심히 또 불려놨는데 결국 자식한테 뺏겨.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 다 우리 세 분 다 결국은 동일하겠지만 다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 똘똘한 한 채라든가 여러 가지 집 주택 마련도 가셔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내 개인적인 노후 준비, 연금에 대한 준비, 또 할 일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시는 거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용주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똘똘한 한 채인데 걔가 너무 똘똘하면 안 되겠네요. 그냥 약간 적당히 똘똘하고 주식과 채권이 아니라 연금, 정말 똘똘한 연금을 같이 준비해야 된다. 부모님이 이미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거나 부모님이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나는 더 똘똘해져도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별로 자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똘똘한 한 채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소득 감소 이런 걸 통해서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 할 수 있는 여력 한도 내에서 똘똘한 한 채. 굉장히 많은 좀 영감을 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보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1번, 2번, 3번 중에 권한다면 앞으로 어떤 걸 해라,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나는 생각을 그렇게 해요. 내가 서울에 똘똘한 집을 갖고 있다가 그 노인에게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변두리를 옮기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생활하고 우리는 그 저도적인 문화가 재산을 물려주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년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번 돈 내가 딱 쓰고 죽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아들도 둘인데 아들 둘이 나한테 강하게 얘기를 해요. 한 번은 내가 그랬어요. 아들들 왔걸래 그냥 죽는 소리로 야 아버지 이제 골프 못 치겠다. 그래. 왜 그래? 아버지 뭐 요새 뭐 돈도 없는데 뭐 골프 치냐 했더니 아버지가 왜 돈이 없어 이거야. 내가 너 통장 봤어? 그랬더니 이거냐면 아버지 이 집 팔아가지고 다 쓰고 갈 때 땡땡하고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그 친구들한테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참 효자도 없다 이게.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농토 받아가지고 농사 져가지고 또 맏아들에게 주고 그것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재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만 자기의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자기 벌어놓은 건 갈 때는 다 땡땡하고 간다 해서 미국에는 서구에서는 유산 물려주는 걸 사회에 하는 망정 자식에게 잘 안 주잖아요. 다 그렇다는 그런 문화가 우리는 도입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이제 최소한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택은 하나 똘똘하든 안 하든 간에 3번에 조그마한 거 하나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여력이 있다면 애들한테도 조금 좀 남겨줄 수 있으면 그 남겨주는 건 그건 서비스로 주는 거지. 그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에서 마감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대물림 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인생 자기대로 살고 그다음에 갈 때는 땡땡을 가면서 그래도 있다면 조금 기본적으로 집은 갖고 있어야죠. 여튼 뭐. 지금까지 세 분 중에 두 분이 일단은 뭐 무주택보다는 그래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은퇴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문도 교수님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쪽엔 더 전문가시다 보니까 조금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데 이 은퇴 시의 자산 포트폴리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우리 교수님은 추천하십니까? 일단 한 채를 갖는 거가 기본적으로 질문 중엔 답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교수님처럼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도 다른 쪽으로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기준이 앵커님 주신 기준이 집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을 봐도 주택 자가 보유율이 60%, 70% 되는 나라가 없거든요. 한 나라 있죠. 싱가폴. 싱가폴이 96%거든요. 국가에서 지원해서요. 네네. 물론 거기서 나라에서 지정한 집이지만 선택할 수 있지만 민간적으로 가고 싶으면 또 민간 시장에 가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 주신 연금 박사님 말씀 주신 연금 근로 자산 이 3배분이 정확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상위 20, 30%에 해당되는 얘기고 다른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노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노후 전쟁, 뭐 노후 파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세대에서 다 자식 키우느라고 올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볼 때 이제 사회에서 조금 기여할 목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뭐냐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세 제도의 어떤 임대차의 안정성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하위 수준이거든요. OECD 국가 중에. 그래서 아시겠지만 2년 전에도 유엔에서 나와가지고 조사하고 하고 막 이랬어요. 대한민국처럼 2년마다 이사 다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생각하니까 당연히 집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임대차 시장이 안정된다라면
암만 해도 40%의 분들은요, 생존하고 하는 범위에서 인생이 끝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연금 제도를 둔 것이고, 만일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가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위에 상위 20, 30% 분들은 점점 가시면서 다운사이징 하면서 자식한테 대물림하는 어떤 그 패턴의 사회 시스템이 이제 해외처럼 바뀌어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 계층에 대한 노후 대책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할 수 없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공익적으로 조금 사회적으로, 우리 의료보험이 세계 1위잖아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잖아요. 우린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세계 나라하고 민족성이 다르거든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사느라고 달려왔고, 저도 그렇고, 이제는 같이 사는 어떤 모습을 간다라면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1, 2, 3번 중에 하나 고르시는 게 최고고, 밑에 분들도 같이 케어를 해주면서 가면은 일단 범죄에서 일단 자유롭잖아요. 점점 사회가 좋아지고 좀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차기 후보인지를 제가 알겠네. 국토부장 같은 거. 왜 그러세요? 역시 보는 왜 시각이 그러세요? 보는 시각이 전 국민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 진짜 그 한문도 교수님 얘기는 제가 한 가지를 여쭤보면은 그 이상의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주 상당히 듣기에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좋습니다. 예. 10년 안에 이 노후 문제로 인해서 국가나 정부에서 아마 새로운 대책이 나올 거라고 좀 봐요. 특히 부동산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크로스윙 되면서 교차하는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아요. 부동산에 지금 몰빵하신 분들, 과다 집중하신 분들은요, 다운사이징 하시고 줄여나가시고 자산 배분 꼭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딱 한 가지의 잘못된 것 하나를 꼽으라면 각자가 다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죽고 나면 땅이 있다, 재산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이 노후를 망치는 이유 중에 가장 큽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몇 살부터 시작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냥